자, 교재 30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현열비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현열비가 전체 열량분의 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열비. 그 아래 보면 엔탈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엔탈피가 곧 전체 열량이잖아요. 그죠? 엔탈피가 현열과 잡열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엔탈피 보면 건조 공기 1kg당 습한 공기 속에 현열 및 잡열의 상태로 포함되는 열량으로서 건조 공기 엔탈피와 습공기 엔탈피를 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비열 얘기했었나요? 좋아요. 여기 좀 볼래요? 자, 여기 좀 한번 비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호수나 바다라고 해보자고요. 바다야. 여기는 육지입니다. 태양이 뜨면 육지에도 태양이 내려질 거고 바다에도 태양은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육지의 공기의 비열은 이제 바뀐 비열로 표현하면 공기는 1.01 kJ per kg 도케이. 요 kJ per kg 도케이가 비열의 단위입니다. 공기의 비열이 1.01이라는 거야. 그럼 요 바다 물인데 요 물의 비열은 4.1868 쫙 kJ per kg 도케이.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요 소수점 세 단위에서 하나, 둘, 세 단위에서 5보다 크면 반올림 시켜요. 그래서 이게 약 4.19가 되는 거죠. 이걸 또 반올림 시켜서 약 4.2 kJ per kg 도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기는 이 뒤에 소수점 띄워버린다 하더라도 이건 1이고요. 이거 소수점 띄워버린다 해도 4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비열값이 크면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꺼버려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비열값이 작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대신에 꺼버리면 또 금방 식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치찌개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치찌개 한다 그러면 여기다 열 에너지를 가하면요. 물 분자가 처음에 이렇게 있던 게 열 에너지를 가하면 활동이 원활해져요. 뻥튀기 떠올리시면 돼요. 뻥튀기가 부피가 커지잖아요. 대신에 가벼워지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가하면 가벼워진 물이 올라갈 거고 그 뜨거워진 물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차가운 물은 내려올 겁니다. 이런 걸 대류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류. 그러면 이거 난방을 실내 공간에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여기 창이다 그러면 창 밑에 보통 방열기를 둡니다. 방열기가 열을 방출하는 기기. 학교 다닐 때 보면 창 밑에 방열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열기는 열 손씨 큰 곳에 두거든요. 주어진 공간에서 열 손씨 큰 곳이 문이나 창이에요. 문 앞에다 방열기 두면 출입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창 밑에 방열기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뜨거우면 가벼워진다 그러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지. 이 아래 이쪽 거는 머니까 차가울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내려올 거다 이거지. 이게 대류 현상이다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 태양이 내리쬐면 여기 있는 공기들은 비열이 1밖에 안 되니까 금방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죠. 뜨거워지면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가벼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앞바다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맞나요? 바다에서 육지적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풍이라고 하죠. 해풍.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배가 이렇게 있다. 돛담배가. 그럼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열과대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엔 태양이 졌어.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저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비열값이 크면 금방 뜨거워지지 않지만 대신에 꺼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공기는 비열값이 작으니까 금방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금방 식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번엔 이쪽이 뜨겁고 여기 금방 식었으니까 반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배 타는 선원들이 그렇잖아요. 육지가 가까우면 육풍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육풍. 이게 바로 비열값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한 김에 여기다가 나열해 보면요. 공기는 1.01이지만 물은 4.2였죠. 수증기는 1.85 정도 됩니다. 이게 약 2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얼음은 2.95 정도 됩니다. 물이 4.2 정도 되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1, 요거는 약 2라 그랬죠. 요건 약 3 정도 되죠. 요거 얼음은 4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 2, 3, 4.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증기난방 배우면 요거 증기난방이면 요거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온수난방은 물을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증기난방은 실내를 금방 뜨겁게 할 수 있잖아요. 예열 시간이 짧아요. 반대로 온수는 예열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죠. 비열값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이제 비열이 뭔지 개념은 잡았어요. 교재로 가서 307페이지 중간에 비열 보면요.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 절대온도 상승시키는데 이 K가 절대온도라는 거야.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면 모든 분자 에너지가 정지 상태가 되죠. 다시 보면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 절대온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열전도, 열관류, 열전달, 열전도율, 열관류율, 열전달률 이거 먼저 시간에 했죠? 안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좋아요. 안 했으면 다시 갑니다. 여기 좀 보세요. 간단한 이번에는 아까 설명했으니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제 단위를 설명할 겁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벽이 될 수도 있고 벽돌벽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실내 쪽이다. 만약에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 이게 아까 유체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체가 곧 공기나 물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도 유체. 이게 공기나 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공기층에서 이 구조체 표면까지를 열 전달.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 전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 전달. 그래서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 이걸 다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 관류다. 그 쉬운 편으로 열이 통과된 거다. 열 통과다 이거죠. 우리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 열 관율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죠. 열 관류 저항은 큰 게 좋은 거고요. 그죠? 이제 단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열 전도부터 보면 열 전도 율의 단위를
옛날 공학용 단위로 써볼 겁니다. 옛날 공학용 단위로 보면 킬로 칼로리 for 메타 아워 도시 이렇게 단위를 썼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야. 1m당. 이게 전도잖아. 전도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 길이가 1m라고 생각해 보세요. 1m. 그리고 1시간 동안에 1도씨 차이 날 때, 여긴 20도, 여긴 19도, 1도씨 차이 날 때 몇 킬로칼로리 열이 전도되느냐. 이게 바로 열 전도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열 전달률. 열 전달률이나 열 관류율이나 단위가 똑같아요. 단위 써보면 킬로칼로리 for 제곱미터 아워 도시예요. 이거 보면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에 1도씨 차이날 때 몇 킬로칼로리 열이 전달되느냐, 관류가 되느냐 이건데 이거랑 차이점을 보면 이거 메타냐 제곱미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옛날 공학용 단위 쓸 때도 이걸 거꾸로 써놓고 많이 물어봤어요. 용어와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다 표현해보면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1m, 요 길이가 1m. 그럼 요게 1m니까 제곱미터죠. 맞습니까? 1제곱미터당 이런 뜻이에요. 1시간 동안에 1도씨 차이 날 때 얼만큼의 열이 빠져나가는, 여기서 요 면적에서 얼만큼의 열이 빠져나가느냐. 이게 열 전달률, 열 관율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SI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 SI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나라마다 단위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통일해서 쓴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 보자고요. 이 SI 단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W를 워트라고 이거. 1워트는 0.86 킬로칼로리 per hour야. 그럼 1 킬로워트 그러면 요 킬로자가 들어가면 곱하기 1000이야. 여러분들 우리 실제 옛날에 1000m 달리기라는 거 했잖아. 1000m를 1k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워트를 곱하기 1000 하면 킬로자는 나를. 이거 곱하기 1000 하면 소수점이 3개 가는 거죠. 그러면 860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거야. 워트라는 게 킬로칼로리 per hour다 이거야. 킬로칼로리 per hour. 그럼 여기다가 워트라는 게 킬로칼로리 per hour니까 요거 대신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워트 per 남는 게 뭐 남아요? 메타. 도시도 남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SI 단위로 바꾸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섭씨 온도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뭐 켈빈 온도 쓰는 거죠. 먼저 시계 온도는 얘기했다면서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케이 이렇게 쓴다는 거지. 눈동자가 이상하니까 여기다 한번 더 써볼게요. 마이너스 273.15 도씨가 되면 모든 분자의 에너지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온도를 우리가 1 절대 온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여기 켈빈의 이니셜을 딴 거다 이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섭씨 온도에다가 270 플러스 273.15 하면은 1 절대 온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표현된다. 그럼 이제 일로 다시 해보자. 킬로칼로리 per hour가 워트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워트 for 남는 게 뭐 남아요? 제곱미터. 섭씨 온도 대신에 뭐?
절대온도. 왜 섭씨온도는 우리나라에 쓰는 거고 국제적으로는 절대온도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 열 전도도 있지만 열 전도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열 전도 저항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우리 건축물은 열 관율이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단열재를 이렇게 씌웠다. 외단열. 만약에 안에다 씌우면 내단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단열재 두면 열이 잘 통과가 안 되죠. 이걸 열 관류 저항이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열전도 저항 그러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야. 역수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걸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메타 도케이 포 워트 이렇게. 저항은 분모 분자가 바뀐다는 거야. 아까 열관율은 작은 게 좋다 그랬잖아. 그럼 열관율은 클수록 좋다 그랬고 바뀌었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야. 저항은. 그러면 이거 열관류 저항이라는 것도 보면요. 열관류 저항도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제곱 메타 도케이 포 워트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거품 물고 시험 문제 이렇게 용어와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연결이 옳지 않은 게 등장할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옛날 공학용 단위를 쓰든 지금 단위 쓰든 차이점이 아까 열전도율이 메타고 열 전달률 열관률은 제곱메타 했잖아요. 그죠? 이거 비교해도 똑같죠? 이건 다 메타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제곱메타죠. 이건 다 메타고.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분모 분자가 바뀐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맨 아래에 있는 거 다 얘기가 된 거죠. 307페이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각자 보시고 311페이지 급수설비를 가려고 합니다. 급수설비요. 먼저 이거 지워도 되겠죠. 급수설비면 우리가 음료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음료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갖다 필요한 장소에다가 보내주는 설비를 급수설비, 급수방식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그 여름 교재 311페이지 보면 급수설비에서 일반사항이 나옵니다. 일반사항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원이라고 그래서 상수, 자병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야. 거기다 세면용, 목욕용, 주방용, 보일러용, 음용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자병수는 거기 보면 살수용, 왜 화단에다 물 뿌릴 때, 공조용, 공기조화용, 변기용, 청소용 이런 데 쓰이는 게 자병수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좀 볼래요? 우리가 상수, 하수, 상수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고 하수는 배수, 물리칠 배자, 하수도에다 들어가는 물인데 요 사이에 중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 중수는 상수와 하수의 중간 정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중수도 시스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시험에 등장하고 알아야 됩니다.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물이 부족해 가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땐 물이 정말 넘쳐나서 그냥 집 주변에서 수영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물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큰딸이 27살입니다. 얘가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계 내고 지가 알바해서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통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여긴 물값이 너무 비싸서 물 먹는 게 두려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 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오직해서 물 쓰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물을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버리면요. 오염된다는 거죠. 오염된 걸 깨끗이 하려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수도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된 거야. 집에서 나오는 자병수라는 게 있죠. 그
그 여름교재 상수 밑에 자병수라는 게 있잖아. 살수형, 공조형, 변기형, 청소형, 냉방형. 집에 있는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욕조에서 나오는 물, 또 빗물 이런 걸 모아가지고 간단히 재처리해가지고 화단에 물 뿌릴 때, 자동차 세차할 때, 화재 날 때 소화용수 이런 데 쓰는 게 바로 중수도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 몸에 닿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중수도 시스템 하게 되면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 몸에 닿는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그 외에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 아래 수질이라고 해서 물의 경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지금 해보면요. 물을 갖다가 탄산, 칼슘, CaCO3 함유량에 의해서 자 여기 좀 볼래요? 물을 갖다가 탄산, 칼슘 함유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좀 이따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여기 보세요. 화학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뒤에부터 읽었어요. 탄산, 칼슘이라고 뒤에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연수라는 건 뭐냐면 증류수나 또는 멸균수를 얘기해요. 멸균수. 근데 이거는 여러분 책에 보면 0에서 10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냥 0으로 기억하는 게 편안합니다. 0 ppm. 좀 이따 이 ppm 100만 분율을 소개할 거고 연수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부드러운 물. 연수는 90 ppm 이하고 적수는 90에서 110 ppm 사이. 경수는 110 ppm 이상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요 ppm을 소개를 좀 하면요. 자, 먼저 요거 90 ppm 이하 이런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분의 90 이하 이걸 갖다 우리가 90 ppm 이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100만 분의 90 이런 뜻이다. 이제 요거요. 요 경수를 갖다가 우리가 경도가 높은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탄산칼슘이 110 ppm 이상 들어가 있는 물, 이걸 경도가 높은 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에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좀 이따 내가 책에 들어가서 정리해 줄 거예요. 먼저 여기 보세요. 이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에 쓰면 다시 말해서 탄산칼슘이 110 ppm 이상인 물을 보일러에 쓰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스케일. 이 스케일이 뭐냐면 물대야. 스케일이 많이 낀다. 여성분들은 다 알 거야. 주전자 같은 데 물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 안에 나중에 청소할 때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물대야. 그게 스케일이다 이거지. 남성분들은 혈관 떠올리면 돼요. 혈관에 콜레스테롤 이런 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이 좁아지니까 피 압력이 커지죠. 이게 고혈압이죠. 고혈압 생기면 당뇨 생기고 당뇨 합병증 생기고 그러죠. 일찍 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적용 또 할 거야. 스케일이 많이 낀다. 스케일이 많이 끼면 보일러가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스케일이 끼니까 당연히 과열될 거다 이거야. 과열되면 어떻게 되냐면 효율이 저하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일찍 가요. 수명이 짧아진다. 내가 원하는 거 일부러 남바링을 했어.
그 공부할 때 앞에 걸 알면 뒤에 게 연상되게끔 하는 게 외우는 게 이왕이면 좋습니다. 스케일이 많이 끼니까 과열이 원이 되고 과열되면 효율이 저하될 거고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지식 가지고 교재로 갈 겁니다. 311페이지로 갈 겁니다. 311페이지 아래쪽에 물의 경도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경도의 표시는 도 또는 ppm이 사용된다. 1리터의 물속에 탄산칼슘이 1mg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1도 라고 한다. 이때 경도가 물을 경수, 경도가 큰 물을 경수, 경도가 낮은 물을 연수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그 아래 이제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경수 사용 시 문제점이라고 나오나요? 이 소리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그 표현이 경수 사용 시 문제점이었는데 어디다 쓰냐는 거지. 그러니까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에 사용하면 이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 소리가. 그러면 스케일이 끼고 스케일이 끼게 되면 과열의 원이 된다는 거죠. 과열되면 효율이 저하되고 일찍 간다. 이렇게요. 이제 그 아래 보면 정수법이라는 게 나오고 침전, 폭기, 여과, 멸균 옆 페이지 가보면 순서가 있죠. 채수, 침전, 폭기, 여과, 멸균, 급수.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정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갖다가 정수라고 합니다. 내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절을 열심히 다녔었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 가면서 아들이 교회 가니까 아들 쫓아간다고 해서 기독교로 바뀌고 집안이 다 기독교로 됐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정한수 떠놓고 깨끗한 물 떠놓고 빌었던 걸 내가 본 새벽에 화장실 가다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하면 불교가 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정수는 물을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인 거야. 깨끗이 하는 방법이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물처리 방법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깨끗한 물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 하는데 맨 처음에 채수 이렇게 떠올리면 돼. 우리가 돌 캐내는 장소를 채석장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끌어들이는 걸 채수한다 이런 얘기죠. 이 물을 어디서 끌어들일 거냐? 지표수. 지표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수라든가 강 이런 데서 팔당댐 이런 데서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채수. 채수한 다음에 이물질을 침전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차 타고 팔당댐 지나가다 보면 팔당댐 옆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낙엽이 들어갈 겁니다. 애들이 모르고 휴지 던지면 휴지도 들어갈 거야. 그런 이물질을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고 해요. 물론 침전에도 완속 침전, 급속 침전이 또 있지만 침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폭기라는 걸 해요. 폭기는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자고 우리 철광석이라는 거 들어봤죠? 암석, 돌 속에 철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용광로에다가 그 철광석 넣고 열을 가하면 그 쇠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다 달라요. 철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철은 예를 들어 오랜 세월이 가면서 물에 깎여 나가면서 물 속에 철성분이 같이 흘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철성분이 우리 몸속에 장기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라는 걸 합니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배웠잖아요. 철근이 사람이 공기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죠. 이 쇠하고 철근이 만나면 어떻게 산화되죠. 빨갛게 녹슬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있는 거고 이 물을 폭기라는 게 물을 갖다가 공기 중에 이렇게 터뜨려요.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하죠. 그럼 철성분이 응집이 돼요. 그러면 응집되면 여과라는 걸 합니다. 망에다가 걸러낸다 이런 얘기야. 철성분을.
그리고서 각 가정집에다 또는 사무실에다 급수를 한다 이거지. 그럼 요 순서가 시험에 다 나온 적도 있고 요게 끊어져서 요 정도까지만 나온 경우도 있었다. 요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건 몰라도 폭기라는 거, 이 폭기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지와하고 접촉시킨다 이런 거. 이제 교재로 갈 거야. 정수법 보면요. 지문을 볼 겁니다. 천연수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수라는 게 자연수로 얘기하는 거야.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제거하거나 살균하여 사용 목적에 알맞은 물로 만드는 방법을 정수법이라고 한다. 물을 깨끗이 만드는 거다 이거죠. 침전, 폭기인데 폭기 지문을 볼 거예요. 물을 공중에 뿜어서 물속에 녹아있는 용해성 금속 성분 탄산 제이철, 수산화 제이철, 황산 제이철을 대기와 접촉시킨 후 이것을 불용해성 금속 성분인 수산화 제이철로 만들어 여과에 의해 제거하는 겁니다. 무슨 철을 애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폭기라는 과정이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하고 접촉시킨다라는 정도. 이제 그 아래 여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멸균 인증이 되는데 결론은 요 순서 기억하면 된다는 거고, 그 아래 이제 313페이지에 보면 급수량 산정과 급수 압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급수 설비에서 우리가 급수 설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얘기, 이 급수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급수 설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급수량 산정이다. 자,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이 건물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물을 얼마만큼 쓰는지 양을 알아야 급수간의 굵기를 결정할 겁니다. 물의 양을 모르고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급수량을 산정하는데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거 먼저 합시다.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은 우리 이 학원 건물이 사무소 건물입니다. 이 사무소 건물은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 160에서 2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온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곱하기 160에서 200 해주면 그 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용 인원수 곱하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인원수를 몰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연면적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연면적에 의한 방법. 이 연면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2차 과목이 관계복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건축법하고 여러 가지 법을 섞어 놓은 거야. 건축법에 보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미리 결론 내리지만 여태까지 시험 문제 계산식으로 나왔던 건 요 연면적에 의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리 결론 내지만 이 연면적에 의한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곱해주면 답이 나와요. 다 곱해주면. 이제 좀 이따 해볼 거고, 위생, 기구수에 의한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예를 들고 좀 이따 책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위생기구수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세면기를 들어볼게요. 세면기 하나가 하루에 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 세면기가 10개다 이거야. 그러면 세면기 한 개 쓰는 양 곱하기 10개 하겠네요. 그 다음에 동시 사용률이라는 걸 곱해줘. 좀 이따 그림 그려서 설명할 거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연면적에 의한 방법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건축기사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연면적이 줄여서 쓸 거예요. 2000제곱미터이고 유효 면적이 56%이고 거주 인원이 제곱미터당 0.2인이고 1인 1일 사용량이 150리터 per day일 때 급수량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간단히 써놓은 건데 숫자 많고 글씨 길으면 벌써 마음에 포기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 곱해주면 답이 된다. 설명을 해볼게요. 연면적이 아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라 그랬는데 한 개 층 자체가 2000제곱미터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2000제곱미터가 이만큼이라고 하자고. 이게 2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효 면적이 56%라 했어. 이 유효 면적은 실제로 쓰는 면적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50%면 반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56%는 반을 조금 더 쓴다는 거지. 맞습니까? 실제 쓰는 면적이 50%가 좀 넘는다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요. 2000제곱미터 곱하기 100%가 1이니까 56%면 0.56이지. 0.56. 계산기가 여러분 할 겁니다.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근데 난 여기서 보면 0점이니까 이 공 하나씩 없애버릴 수 있죠. 2, 5, 10. 쉽게 해서 2000에 50%면 1000제곱미터죠. 그다음 2, 6, 12 하면 1120제곱미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주 인원이 제곱미터당 0.2인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2인. 그러면 이것도 공 하나씩 지워버리고 2인이 224인이 나옵니다. 또 1인 1일 사용량이 150이라서 곱하기 150리터다 이거지. 이거 계산하면 33,600리터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가 커지잖아. 그럼 보기에 이렇게 숫자 큰 걸 안 넣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얘기했어요. 먼저 시간에 1세제곱미터 1m, 1m, 1m. 이게 1세제곱미터인데 이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물의 무게가 1000kg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톤이라고 하죠. 1톤. 근데 이게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1000리터로도 표현해요. 이건 부피의 단위, 체적의 단위, 용적의 단위 이런 건데 1kg이 1리터라는 거야. 1000kg면 1000리터니까. 1리터가 1kg이고. 그러면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10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1000으로 나누면 소수점 3개 이동하니까 33.6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보기 이렇게 이게 있어서 답이 됐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다 곱하기밖에 안 했어요, 내가. 그죠?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교재 313페이지에 보면 급수량 산정에서 사용 인원 수량 방법이 나와요. 인원 수량 방법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일일 급수량은 사용 인원수 곱하기 1인당 급수량. 당연한 거잖아요. 즉 가로 2번에 건물 면적에 의한 방법. 이게 곧 연면적에 의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 2번이 그게 건물 면적이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일일 급수량 보면 네모 박스 안에 건물의 연면적 곱하기 유효면적 비율 곱하기 유효면적당 거주인원 곱하기 1인 1당 급수량. 다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단 그 아래 가로 3번에 위생기구 수량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즉 그 지문을 보면 건물에 사용되는 기구수와 동시사용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생기구 한 개당 일일 사용수량을 산출하여 전체 기구수를 곱함으로써 그 건물의 일일 사용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보면 일일 급수량은 기구당 사용수량, 예를 들어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기구수 곱하기 동시 사용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동시 사용률이 안 나오는데 여기 좀 볼래요?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동시 사용률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여기 체육관 샤워실입니다. 운동을 끝내고 이제 여기 샤워기가 달려 있겠죠.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물이 100%다 나오겠죠. 근데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샤워기를 여러 개 쓰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관의 굵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눴으면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숫자로 표현할게요. 이 동시사용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위생기구 수가 2개다 그러면 물이 100% 다 나온다는 거야. 만약 위생기구가 3개다 그러면 85% 정도 물이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위생기구 수가 5개다 그럼 뭐 70% 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이거야. 조금 전에 위생기구 쓰는 방법은 세면기든 대변기든 자기 한 개당 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10개다 그러면 10개 곱하면 되죠. 거기다가 동시사용률이 70%다 그러면 곱하기 0.7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쓰면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 동시사용률이 지워지면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 페이지 다시 되돌아가 보면 313페이지 맨 아래 네모박스에 보면 기구당 사용수량, 위생기구당 사용수량이라는 거죠. 곱하기 기구수에다가 동시사용률. 동시사용률이 예를 들어 몇 프로라고 주어지면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그 맨 도표 아래 보면 예상 급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상 급수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문 보기만 할 거야. 매시간 평균 급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일 급수량을 건물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물 얼마만큼 쓰는지 나올 수 있겠네요. 우리 사무실에 근무할 때 8시간 근무가 원칙이잖아. 그럼 그 하루에 쓰는 양을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물이 얼마만큼 쓰는지 나올 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동그라미는 매시간 최대 급수량은 1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시간의 수량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최대 급수량, 학교, 공장, 사무소 등의 물은 순간적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된다. 이때 수량을 순간 최대 사용 수량이라고 한다. 매시간 평균 급수량의 3, 4배가 된다. 그런가 보다. 애우려고 하지 애쓰지 말라는 거야.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맨 위에 급수압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체크를 좀 할 거야. 체크를. 뭘 체크할 거냐면 세정 밸브라는 거 있죠. 이 세정 밸브를 영어로 플러시 밸브라고 해요. 여기다 표현해 보면 세정 밸브를 플러시 밸브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같이 미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동 밸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샤워기. 이 세 가지는 최저 압력, 최저만 알면 돼요. 최저 압력이 0.07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만이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도표에서 세 가지. 세정 밸브, 그 아래 보면 자동 밸브 샤워기가 최저가 얼마다? 0.07. 지금 외울 거고 시험 문제에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이제 나중에 반복되면서 자연적으로 암기될 거고 그 아래 급수 광경 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급수 설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급수량을 산정한다. 물을 얼마만큼 쓰는지 알아야 급수 간의 굵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급수 간격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로 1번에 보면 급수 기구 부하 단위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지문을 보고 내가 밑줄 칠한 데만 치세요. 처음 그냥입니다. 급수 기구 부하 단위란 세면기, 여기서부터 치는다. 세면기의 소요 순간유량이 분당 30m를 1단위로 나머진 봅니다. 하여 각 위생기구의 단위를 산출하여 급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급수 간의 규격을 정하는 데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세면기가 여러분 책에 나왔지만 분당, 이 분을 영어로 미니트라고 하는데 약자로 M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위에 있을게 28.5리터인데 이걸 그냥 보통 30m로 잡아줘요. 다시 말해 세면기는 1분에 30m의 물을 쓴다는 거야. 이거를 1로 기준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소변기는 배수부하 단위가 4로 잡아주는 거야. 이 소리는 뭐냐면 세면기에 4배의 물을 쓴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대변기 그러면 8이다. 그러면 세면기에 몇 배의 물을 쓴다? 8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급수기구 부하 단위라고 돼 있잖아요. 타이틀이 가로 1번에 보면.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배수부하 단위라는 것도 배워요. 그때도 세면기를 1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면기가 급수부하 단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 나중에 배수부하 단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 아래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각종 위생기구에 대한 최소 급수 간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도표 중에 오른쪽에 보면 그 급수 간격 맨 위칸에 있고 맨 오른쪽 상단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왼쪽 바로 가보면 대변기 플러시 밸브라는 거 찾았나요? 그랬을 때 맨 오른쪽에 25mm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내가 얘기할 거 그림도 그릴 거야. 근데 급수 간의 굵기가 가장 굵은 게 대변기 세정 밸브식이다. 그러니까 25mm. 나중에 그 얘기를 한번 체크할 겁니다. 고압일 때. 이제 그 아래 이제 급수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칠판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거야. 칠판 다 지우고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